인플레이션 고금리 정책, 전 세계 투자자들 그리고 경제학자들이 이분의 입만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죠. 제롬 파웰 연준 의장. 연준은 과연 뭐하는 곳이고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 이 시스템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를 하시거나 또 경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연준의 입에 굉장히 촉각을 기울이곤 하죠. 그 중에서도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이 도대체 이번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요. 연준, 사실 미국의 중앙은행이다라고들 이제 보통 생각을 하죠. 그런데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들은 뭐 한국은행, 일본은행, 영란은행 이렇게 나라 이름을 딱 앞에 붙이는데 미국은 좀 다릅니다. Federal Reserve System, 연방준비제도라고 이름을 좀 애매모호하게 붙여놨는데요. 신문에선 많이 보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오늘 한번 속속들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방준비제도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연방준비은행, 그리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먼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The Board of Governors of Federal Reserve System. 근데 보통 그냥 우리가 Federal Reserve Board라고 이야기를 하죠. 연준 이사회는 의장을 포함해서 총 7명의 이사로 구성이 되어 있죠. 처음에 이 연준 이사회를 창설을 했을 때에는 5명을 이제 대통령이 지명을 하고 2명은 재무부 장관 그리고 통화감독관 이렇게 해서 7명을 구성을 했었는데요. 나중에 1935년에 이 연방준비제도를 좀 고치고 하면서 이제 재무부라든지 이런 행정부로부터 독립을 시켜야겠다라고 해서 7명을 모두 대통령이 지명을 하고 그리고 상원에서 인준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창설을 했을 때는 2년, 4년, 6년, 8년, 10년 이렇게 임기를 다르게 해서 2년마다 한 명씩 새로운 사람을 지명을 할 수 있게 했죠. 대통령 임기가 4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대통령이든 적어도 2명의 이사는 지명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좀 더 확보를 해주려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원래 이게 견제와 균형의 정치가 통하는 곳이죠. 그래서 연준 의장도 1년에 2번씩 연방의회에 참석을 해서 통화 정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연방준비은행 총 12개가 있습니다. 이게 20세기 초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많이 통용이 됐었던 교통 네트워크인 철도로 갈 수 있는 그런 거점 지역에 이 연방준비은행을 뒀었죠. 그래서 12개 권역으로 나눠서 이 12개 지역에 연방준비은행을 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가 되면 항상 촉각을 집중하는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 7명의 이사, 그리고 연방준비은행에 5명의 총재가 여기에 참석을 해서 12명이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FOMC가 열리는데 누가 참석하느냐, 어느 연방준비은행의 총재가 참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있을 수도 있고 무슨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약간은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 이 연방준비제도, 사실은 이 미국의 건국 철학이 좀 녹여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게 이제 하나의 중앙은행이라는 권력이 하나로 집중되는 듯한 현상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하게 만든 거라고 할 수가 있죠. 초반에 만들어졌을 때는 연준 이사회 그리고 연준 은행 사이에서 뭔가 이 권한을 두고 좀 약간 갈등 혹은 파워 싸움 뭐 이런 게 있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 연방준비제도가 설립이 된 게 1913년에 법이 통과되고 그리고 1914년에 설립이 됐거든요. 그런데 1929년에 대공황이 닥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마련을 해놨는데 왜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거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1933년 그리고 1935년에 새롭게 개혁하는 법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그때까지 있었던 어떤 파워 싸움에서 연준 이사회 그리고 의장이 좀 더 위에 올라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권력의 중심이 뉴욕에서 워싱턴 DC로 옮겨졌다. 그리고 그 시점이 바로 요때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영상을 이제 찍고 저희가 올리면 분명히 댓글에 굉장히 많은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사실 이 연준은행의 뒷배 혹은 돈을 대는 것은 월가이고 그리고 그 뒤에는 정말 거대한 유대인 금융자본이 있다. 옛날에 그 숭빈의 화폐 전쟁이라는 책이 정말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었죠. 거기서 이제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고 그때 콕 집어서 지목한 가문이 하나 있죠. 로스차일드입니다.
물론 연방준비은행에 민간 자본이 있고 출발할 때도 민관이 함께해서 출발을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뭐 전혀 틀린 말이다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1933년 그리고 35년 이 은행법이 통과가 되면서 그때 파워가 사실상 연준 이사회 그리고 연준 의장한테 많이 넘어갔다라고 할 수 있어요. FOMC 구성에서도 보면은 누가 봐도 사실은 연준 이사회가 좀 더 위에 있다라고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연준 이사회가 좀 더 위에 있고 연준 은행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집행기관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소견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연준 은행의 지분을 민간에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조금 우리한테 생소한 것이기는 하죠. 그런데 이제 미국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뭐 그렇게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 미국의 독립전쟁을 치르고 나서 건국을 시작했을 때 진짜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거든요. 헌법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연방정부와 주정부들 간의 관계도 설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제가 워낙 피폐해졌으니까 이것부터 이렇게 세워야 되는 것이었는데요. 근데 이렇게 시대가 굉장히 난세일 때 정말 영혼 같은 천재들이 한꺼번에 대거 나타나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미국이 건국을 할 당시에 정말 천재 중에 천재 알렉산더 해밀턴이 아닐까 싶은데요. 제 영상에서도 몇 번 언급이 됐었어요. 부통령이었었던 애런 버와의 결투에서 안타깝게 사망한 인물이기도 하고 그리고 뉴욕 브로드웨이의 뮤지컬의 주인공으로도 유명한 인물이죠. 1789년 초대 재무부 장관으로 취임을 하면서 정말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됐습니다. 일단 전쟁을 치르느라고 이 주마다 막대한 부채를 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컨티넨탈이라는 화폐를 전쟁 중에 찍어냈었는데 사실상 너무 많이 찍어내는 바람에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군인들한테 약속했었던 돈도 제대로 못 주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해밀턴이 생각하기에는 먼저 중요한 것은 미합중국 조폐국을 신설을 하고 그리고 관세 그리고 연방 세금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연방정부가 주정부가 가지고 있는 부채를 인수를 해서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강력한 중앙은행을 하나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사실 해밀턴의 머릿속에는 영란은행이 하나의 모델처럼 자리 잡고 있었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강력한 미국 통화를 만들어내야 된다. 달러의 가치를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해밀턴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만만치 않은 반대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미국 건국 초기에는요. 연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연방주의자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알렉산더 해밀턴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반대하는 주정부가 가지고 있는 개성이라든지 또 그들의 권한을 존중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반연방주의자들. 대표적인 인물이 토마스 제퍼슨이라든지 또 제임스 메디슨 같은 인물이 있었죠. 정치 시스템뿐 아니라 이들은 이제 그리고 있었던 미국의 이상적인 모습도 상당히 달랐습니다. 해밀턴 같은 경우는 영국 같은 나라를 원했어요. 상업이 발달하고 공업이 발달하고 그래서 이제 산업국가로 탈바꿈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해밀턴의 생각이었고요. 제퍼슨 같은 경우는 목가적인 농업 중심의 국가를 미국의 이상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죠. 제퍼슨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해밀턴이 주장한 대로 이제 중앙은행을 만들어 놓으면 이게 결국에는 북부의 상공업자들한테만 도움이 되고 그리고 보통 국민들은 등쳐먹는 그런 시스템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였어요. 지금 들으면은 사실 이게 말이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 국민들의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시골에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도시에 살고 있었던 인구는 채 10%도 안 되고 한 5% 정도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 농사 짓고 살고 있는 그런 목가적인 동네였으니까 그런 말이 통했던 거죠. 그래서 격렬한 논쟁 끝에 해밀턴이 일부 성공을 합니다. 1791년 20년의 기한의 제한을 두고 The First Bank of the United States가 설립이 돼요. 사실 이 First Bank of the United States가 미국 경제가 전후에 복구를 하는데 꽤 큰 도움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미국 사람들이 이 중앙은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20년이 딱 지나니까 유효기간 끝 하고서는 없앴는데 바로 다음에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1812년에 영국과 또 한 번 전쟁을 치르게 된 거죠. 자, 전쟁을 치르게 되고 또 전쟁 후에 복구를 하게 되니까 옛날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중앙은행을 한 번 더 만들자. 사실 그 당시 대통령은
제임스 메디슨 대통령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마스 제퍼슨과 함께 반연방주의자였는데 메디슨도 이 중앙은행이 당시에 필요하다라는 것을 절감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1816년에 법을 통과시키고 마찬가지로 20년의 제한을 두고 The Second Bank of the United States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중앙은행이 계속해서 자리를 잡아가게 되고 뭐 꽤 괜찮은 리더십도 나오고 뭐 그러면서 이거 한 번 더 연장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 미국 최초의 포퓰리스트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앤드류 잭슨이에요. 근데 앤드류 잭슨은 그야말로 이런 중앙은행 시스템을 아주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앤드류 잭슨은 이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뭐 산업가라든지 공업가라든지 자본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1837년 20년의 기한이 또 도래하게 되니까 사실 의회에서는 연장하다고 통과를 시켰는데 잭슨 대통령이 비토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후에 미국은 연방 규정이라든지 연방 은행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주 정부가 공인한 은행들에 의해서 이런 통화라든지 금융 정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은행들마다 신뢰도도 천차만별이고 또 준비금 기준 같은 것도 뭐 들쑥날쑥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융 후진국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남북전쟁이 터지면서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1863년에 내셔널 뱅크 법을 통과를 시키면서 이거를 자리를 잡게 되는데요. 경제공황이 터지게 되죠. 사실 우리가 경제공황 하면은 1929년에 대공황을 생각을 하는데 그 전에 이미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한 번 있었어요. 1907년에 있었던 경제공황입니다. 증권거래소의 주가가 폭락을 하고 은행들이 문을 닫고 뭐 실업자도 300만 명 혹은 400만 명까지 나왔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주목할 만한 사건이 뉴욕 니커버커 신탁회사 사건이에요. 당시 니커버커 신탁회사에서 US 구리 회사에 몰빵을 하는, 그래서 투자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주가 조작을 하려다가 실패를 하고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일이 생겼죠. 당연히 니커버커도 그렇고 이 니커버커 신탁회사랑 연관이 되어 있었던 은행이라든지 뭐 투자자라든지 또 신탁회사들이 뭐 난리가 나게 된 거죠. 투자자들이 몰려와서 내 투자 자금을 전부 다 인출해 가겠다. 그러면서 이제 은행들이 파산을 하게 되는 그런 위기에 닥쳤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정말 구세주처럼 나타난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 이름이 JP 모건입니다. 연방정부에서 3,500만 달러를 제공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걸로 모자라게 되니까 JP 모건이 이 특별 자금을 조성을 해서 이제 투입을 하고 그래서 경제 위기에서 구해냈는데요. 특히 이 중에는 TCNI라는 테네시 석탄, 철강, 철도 회사가 있었는데요. 이 회사가 이제 마찬가지로 굉장히 위기에 닥치게 되니까 이 회사를 JP 모건이 사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경제적인 충격이 클 수 있었는데 이 상황을 모면을 하게 되죠. 근데 사실 개인 투자자를 통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한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사업가 아닙니까? 그냥 산 건 아니죠. 혹자에 따르면은 이 당시에 이제 US 스틸이 TCNI를 산 게 거의 갈취에 가까웠다. 그만큼 헐값을 주고 가져가는 거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지 다시는 이런 일이 있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어떤 송토의 목소리도 나왔죠. 그리고 의회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뭔가 규제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정의로운 상원의원이 있었는데요. 하필이면 그 정의로운 상원의원이 JP 모건의 라이벌이자 숙적이었었던 락펠러의 사돈 넬슨 알드리치 상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넬슨 알드리치 상원의원이 함께 다른 의원들과 합심을 해서 연방준비제도를 설립하자라는 법안을 발의를 하고 1914년에 연방준비제도가 설립이 된 겁니다. 그 당시 시기적으로도 사실 준비가 됐던 게요. 이미 1920년대에는 미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서 살고 있었고요. 또 농업 인구도 상당히 많이 줄었었어요.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사람들이 금융자본이라든지 또 산업화에 익숙해져 있었던 상황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의 경제가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복잡하고 특이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거대 자본의 음모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미국의 건국 철학이라든지 역사 이런 것들이 녹아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한데요.